5천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당신이 몰래 한 거요? 부부 사이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당신 돈이나 제 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부부라고? 당신 나 말고도 3명이나 더 속였다면서요? 이번이 4번째 재혼이라고. 탐정까지 쓰셨네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외로운 노인네들 상대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라니.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도 태어날 수가 있어? 태어나죠. 여보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살살 웃어주고 잘해주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67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당해만 했단 말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박영수 씨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3년 전 그가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죠.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을 준비하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올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했고 어머니 장례식 때도 일주일 만에 돌아갔죠. 박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다니던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죠. 신앙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신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선을 처음 만난 것은 그렇게 성당에 나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이비세라고 했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죠. 박 씨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 것이 고마웠습니다.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걸어봤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좀 됐거든요. 한미선은 자신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더 그렇다고 했죠. 박 씨는 그녀의 처지가 자신보다 더 외로워 보여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미사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한미선이 먼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설레는 것을 느꼈죠.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어때요? 둘 다 외로운데. 그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박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죠. 남은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은 상냥했고 자신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아들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했죠. 박 씨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잘 판단할게. 미선 씨는 좋은 사람이야. 돌이켜보면 그때 아들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 씨는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자가 절실했고 한미선이 그 사람이라고 믿었죠. 재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성당 신부님과 몇몇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약을 나눴고 박 씨는 한미선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미선은 살림을 잘했고 박 씨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외출할 때면 옷차림을 신경 써주었죠.
박 씨는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던 외로움이 사라졌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미선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한미선이 박 씨의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느껴졌죠. 여보, 혹시 저축은 얼마나 되세요? 우리 앞으로 생활비 계획 같은 거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있고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된다고 했죠. 하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그저 생활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미선은 종종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면 어떻겠냐고, 저축을 좀 더 불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박 씨는 그때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혼 3개월째 한미선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도 아파트 등기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부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웃었죠. 박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의 섭섭해하는 표정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들한테도 이야기해봐야 하고. 한미선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 냉랭해진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죠.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한미선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서운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재혼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이 가끔 보이는 차가운 눈빛, 재산 이야기를 할 때의 집요함, 그리고 아들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재혼 4개월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한미선이 자신의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보관하던 서류 뭉치를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죠. 박 씨가 다가가자 한미선은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보가 언제 나온 거예요? 뭐 찾는 거 있어요? 한미선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서류가 너무 어질러져 있길래.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재는 자신만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한미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 허락도 없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박 씨는 서랍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서류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은행에 들렀다가 통장을 정리하는데 ATM 기기에서 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에 3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 씨는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한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난주에 내 통장에서 돈 찾은 적 있어요? 한미선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여보가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비 필요하면 찾아 쓰라고. 박 씨는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이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 자신이 잊어버린 것인가 싶었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300만 원이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뭐에 쓴 거예요?
집안 살림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걱정 마세요. 알뜰하게 쓸게요. 한미선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박 씨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살림이라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은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 때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 후로 박 씨는 통장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거의 매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 4개월 만에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미선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물었죠. 여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2천만 원이나 쓴 거예요? 한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는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여보를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데 좋은 반찬 사고 옷도 사드리고 건강식품도 사고 그러면 돈이 들죠. 그래도 이건 너무... 됐어요.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쓸게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혼자 사시든지. 한미선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죠. 돈 때문에 다투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미선의 달라진 태도, 설명되지 않는 거액의 지출, 그리고 서재를 뒤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죠.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혼 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아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재혼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통장부터 따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다 치워두시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아들의 말대로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한미선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한미선이 박 씨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한 대 사자는 것이었죠. 여보, 우리 차 있으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나이 드시면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차는 무슨... 나는 운전도 오래 안 해서 자신 없어요. 그럼 내가 운전할게요. 4명이로 할게요.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차까지 사줄 수는 없었죠. 한미선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박영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미선이 자신을 사랑해서 재혼한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더 큰 구렁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악몽은 재혼 6개월째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수는 우편함에서 낯선 은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 온 서류였죠.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안내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박 씨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5천만 원 신용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서류를 확인해보니 본인 확인 절차도 다 거쳤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제출됐습니다. 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이 은행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한미선을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박 씨가 계속 따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떻냐고요? 내 뭐가 어떻냐고요?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한미선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 도용이 뭐예요? 어차피 여보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여보 돈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왜 내 허락도 없이. 허락받으면 해줄 거였어요? 어차피 안 해줄 거면서. 한미선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박 씨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재혼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썼어요. 뭐라고요? 5천만 원을 벌써 다 썼다고요? 한미선은 담배를 꺼내 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그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재혼 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빚 갚는 데 좀 쓰고 필요한 데 좀 쓰고 그랬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영수증 찾아드릴까요? 빚이요? 당신 빚이 있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빚 하나쯤 있을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박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재혼 전 한미선은 빚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다 정리했다고 했죠.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박 씨가 서재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죠. 등기권리증 어디 있어요? 한미선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장 내놔요. 싫은데요. 여보가 이러니까 못 믿겠어서 제가 보관하는 거예요. 박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은 비웃기만 했죠.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부부간의 일은 경찰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죠. 부부간의 재산 문제는 민사 사안이라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고 이제는 자신의 집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은 옆방에서 태연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박 씨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소송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설탐정에게 한미선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받은 조사 보고서는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죠. 한미선은 재혼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3번의 재혼 이력이 있었고 매번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었죠. 애초에 남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박 씨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려놓았고 그 틈을 한미선이 파고든 것이었죠.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죠.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미선이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씨의 서류들을 펼쳐놓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당신들 뭐 하는 거요? 한미선과 남자는 박 씨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선은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왔어요? 마침 잘 됐네. 이분은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이 아파트 파는 거 상의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영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미선과 부동산 중개인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고 그 서류들은 모두 박 씨의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미선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보면 몰라요? 이 집 파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부인께서 남편분이 동의하셨다고.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중개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미선을 쳐다봤습니다. 한미선은 짜증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됐으니까 오늘은 가보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중개인이 황급히 나간 후 거실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초안,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있었죠. 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은 거요? 여보 도장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면 되더라고요. 박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미선은 자신의 도장까지 몰래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미선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참 웃기지 마세요. 여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돈을 안 줬다고? 생활비랍시고 중개에 고작 100만 원? 신두 살 여자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미선이 이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간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죠. 100만 원? 당신 4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2천만 원 넘게 빼갔잖소.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혼자 쓸 거면서. 한미선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사설탐정에게 받은 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죠. 당신 진짜 이름이 뭐요? 한미선이 맞긴 해요? 한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 씨는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3번째 재혼이라면서요. 이전 남편들도 다 재산 뜯어먹히고 쫓겨났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여기 다 증거가 있어. 당신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박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를 지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죠. 그래요. 사기꾼이죠. 그게 어때서요? 여보같이 외로운 늙은이들 후려쳐서 돈 버는 게 내 직업이에요. 뭐라고? 여보만 속은 게 아니에요. 여보 전에도 있었고 여보 다음에도 있을 거예요. 외로운 노인네들은 정말 쉬워요. 살살 웃어주고 잘해주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당신 지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요? 사람? 사람이 뭔데요? 여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서 아파트 하나 있고 돈 좀 있으니까 좋겠네요. 나같이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죠.
한미선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요? 웃기네. 여기 내 집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부부니까 재산도 반반이에요. 박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은 여전히 태연했죠.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거든요. 여보가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 반 주고 이혼해야 해요. 아파트도 반, 돈도 반. 말도 안 돼. 재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그건 법원에서 정하겠죠. 어쨌든 여보는 나한테 최소 1억은 줘야 할 거예요. 한미선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박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일주일 생각해봐요. 조용히 1억 주고 이혼할 건지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시간 낭비할 건지. 여보, 나이에 재판 몇 년 하면은 건강 버티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한미선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인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울다가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수는 공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박 씨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아버지,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두 사람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미리 알아본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재혼 사기의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변호사는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한미선이 명의 도용과 사기 행각을 벌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산 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출 명의 도용, 인감증명서 위조 사용, 이건 명백한 범죄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었죠. 선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회수 금액의 10%입니다. 아들이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박 씨 명의의 모든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죠. 대출 서류, 출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미선이 박 씨 모르게 빼간 돈이 총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사설탐정의 조사 보고서를 법적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한미선의 과거 재혼 이력, 사기 전과 그리고 현재 다른 남성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죠. 특히 한미선이 결혼정보회사 여러 곳에 동시 가입해서 자산가 노인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박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며칠 후 변호사는 한미선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죠. 한미선이 자발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한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박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요? 박 씨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변호사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죠. 당연하지 않소. 당신이 한 짓이 범죄라는 걸 이제 알았소. 범죄? 부부 사이에 무슨 범죄예요? 부부? 당신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잖소. 이제 그만 관두고 내가 준 돈이나 돌려주시오. 한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낀 듯 했죠. 변호사라도 선임했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오. 한미선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방금까지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굽신거리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가져간 돈 다 돌려받을 겁니다. 알았어. 돌려줄게요. 시간 좀 주면 다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취하해줘요.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조언해줬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은 불리해지면 이렇게 굽신거리며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소.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한미선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박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아들과 함께 호텔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한미선과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죠. 변호사도 신변 안전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박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참 어리석었구나. 나이를 먹은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약한가 봐.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상대방이에요. 아들의 위로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번만큼은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되찾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변호사는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미선 측에서 협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빼간 돈을 일부 돌려주고 조용히 이혼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절대 안 됩니다. 전액 다 받아내야 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고 통보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선은 값싼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젊은 남자였죠. 한미선은 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인감증명서 위조 사용 증거, 그리고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됐죠. 판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한미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었고 부부간의 재산 사용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혼인 전부터 원고를 상대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증거 3번을 보시면 피고는 결혼정보회사 5곳에 동시 가입해 자산가 노인들을 물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혼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한미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한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외로워서 여러 곳에 가입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와 재혼 후에도 계속 활동하고 계셨습니까? 한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박 씨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미선이 박 씨 명의로 대출받은 5천만 원,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2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몰래 가져가 매매를 시도한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재혼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선에게 다시 물었죠. 피고인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5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한미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았습니까?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고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한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인 사람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씁쓸했죠.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혼인 전에 원고에게 본인의 재혼 이력이나 채무 상황을 고지했습니까? 아니요. 왜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이용해 원고를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의 과거 재혼 이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미선이 과거에도 3번이나 노인들과 재혼해서 재산을 편취한 전과가 적혀 있었죠. 심지어 한 번은 형사 기소까지 당했지만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 기록이 사실입니까? 한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사실입니다. 자,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부간의 재산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각으로 판단됩니다. 혼인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 씨는 판사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서 편취한 금액 7천만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며 추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혼인 무효를 인정하며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한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한미선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별도로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니 피고인은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장하고 법정 안에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박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 씨는 법정을 나서며 한미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박 씨는 연민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 법으로 바로잡혔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켜냈죠. 법원 밖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겼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품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고통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죠.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고 안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일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은 한미선과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처분하고 같은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규모는 작았지만 박 씨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미선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모두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도 6천만 원 이상이 남았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었고 한미선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변호사는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었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가고 싶었죠.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들어오는 시간, 박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였지만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었지만 박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화상 통화를 했고 박 씨의 안부를 꼼꼼히 챙겼죠. 이번 일을 겪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아빠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박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성당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미선을 만났던 곳이라 발길이 끊어졌죠. 대신 읍내 경로당에 가끔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재혼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소문은 어느새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법으로 해결했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죠.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자신처럼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박 씨의 용기를 칭찬했고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죠. 박 씨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미선에게 당한 배신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밤마다 잠 못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미선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상냥한 미소, 함께 산책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 싸웠고 정의를 되찾았죠. 박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쉽게 속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더 신중해졌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한국에 잠깐 들렀습니다. 출장차 왔다가 주말을 이용해 박 씨를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 씨는 요즘 다니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박 씨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재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제 그런 생각 전혀 없어.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아. 그리고 아빠한테는 너라는 아들이 있잖니.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베란다에 앉아 해질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시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박 씨도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평생 모은 재산이 위협받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혼자 있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평온했고 만족스러웠죠. 아들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지킬 만한 재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을 이용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되찾은 한 노인의 용기 있는 싸움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